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대명 킬러 웨일즈와 안양 한라가 주말 2연전 맞대결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사할린의 정규리그 우승과 안양 한라의 2위가 확정됐고 대명 킬러 웨일즈는 4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KHL 지난 한 주 동안 또 어떤 팀들이 올 시즌 플레이오프에 합류했을까요? 한편 이번 주에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진출을 위한 올림픽 예선전이 열립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원정 6연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좋은 기세를 이어가는데요. NHL 한 주간의 동향을 NHL 하덴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강릉에서 열린 2020 IIHF 남자 U20 세계선수권 디비전2 그룹 B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5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32회 시작합니다. (232회) 비하인드넷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2월 5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이현숙 기자, 박김찬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김찬 PD님 돌아오셨군요. 네. 잠시 컴백이죠? 네, 금요일 날 또 내려가야 되니까요. 어제 서울로 돌아와서 금요일에 다시 강릉으로 가서 레거시컵도 온더스포츠에서 스트리밍 중계를 하는 거죠? 네. 네. 전 경기. 네. 네. 어제 좀 쉬셨습니까? 예, 어제 이제 강릉 하키센터에서 남은 짐들 정리하고 오후쯤에 넘어와서 그 뒤로 쭉 잠만 잤습니다. 네. 아니 어제 밤에 또 뭐 하키하고 오신 것 같은데. 예, 거기 잠깐 들렸다가 그 와중에. 그러고 또 잠만 잤습니다. 몸 상태는 어떠한가요? 아직 더 잠이 필요하고요. 네. 네, 오늘 가서 편집 얼른 하고 또 잠을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찬 PD님 건강을 걱정하는 댓글들도 아까 있던데 댓글을 좀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유튜브 댓글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은 2월 2일에 프란시스 기원님 댓글인데요. 캐시언의 참교육 이후로 립스 경기보다 엘버타 더비가 더 재밌습니다. 형 카척은 밉상진만 골라사니 마샹보다 더티한 이미지가 굳어져갑니다. 크 하셨습니다. 엘버타 더비가 어떤 더비인가요? 에드먼턴 오일러스랑 이제 캘거리 플레임스의 그런 엘버타주, 캐나다 엘버타주에 있는 두 도시 간의 이제 맞대결을 엘버타 더비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이제 뭐 배틀 오브 어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주 쓰는데 엘버타주도 있고 이제 뭐 온타리오주는 이제 토론토 오타와 이런 팀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 붙여줍니다. 근데 어쨌든 엘버타 더비가 최근에 두 팀이 같이 잘했던 적이 잘 없어가지고 좀 불이 안 붙는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캐시언 선수랑 카척 선수의 두 선수의 그 신경전 이후로부터 아주 불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그 시즌 중반에 뭔가 좀 이슈가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올스타전 딱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뭐 트레이드 마감일까지는 아직 좀 뭐랄까 그 잘 없죠. 그런 이슈가 잘 없는데 좀 그런 좀 볼거리를 좀 제공을 해준 격이 됐고요. 그래서 덩달아 요 두 팀이 붙는 게임들이 좀 피 튀기는 게임이 됐고, 근데 카척 선수는 뭐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좀 성격을 살살 긋고, 근데 셋 다 잘해가지고 아버지 아들도 오타와에도 브래디가 있죠. 잘하는데 얄미운 이미지. 그렇죠. 이제 뭐 마샨트 같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써주신 대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미국 매니아님도 3일 월요일에 팟빵에 오일러스와 플레임스가 골리 파이트까지 시전하면서 다시 라이벌리를 강하게 만들었네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하시면서 재밌게 보신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링 0.0 링님 3일 월요일 유튜브 댓글입니다. 아이스하키의 GOAT 고우트는 언터처블 웨인 그레츠키죠. 근데 그레츠키는 공격수니까 수비수와 골리 고우트는 누구일까 보니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의 니클라스 린드스트롬 선수가 제임스 노리스를 7번이나 탔더라고요. 골리는 버팔로 세이버스의 도미닉 하색 선수가 베지너 트로피 6번 탔더라고요. 이 두 선수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GOAT The Greatest of All Time,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의미하는데 뭐 공격수는 웨인 그레츠키 뭐 다들 많이도 공감하실 것 같고 두 선수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린드스트롬 선수도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바비오 선수도 예전에 굉장히 이제 보스턴에서 잘했던 선수였고 이제 전설적인 수비수 바비오 선수도 있고 그리고 그
레이먼드 보크 이런 선수도 굉장히 우승 이제를 보스턴에서 못하고 콜로라도를 이적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또 우승을 한 이런 또 선수들이 있고 네. 그리고 뭐 린드스트램 선수랑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약했던 선수들은 뭐 스콧 니더마이어 선수라든가 아니면 뭐 크리스 프롱거 이런 선수들을 크리스 프롱거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수비수로서 하트 트로피까지도 수상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쨌든 질문 주신 선수는 린드스트램 선수랑 하세크 선수니까 이 두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린드스트램 선수는 거의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의 전설적인 수비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냥 레전드에 가까운 선수고 스웨덴 선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컴플리트 패키지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뭐 수비적인 부분이면 그렇고 공격적인 부분도 굉장했던 선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린드스트램 선수의 계보를 약간의 에릭 칼손 선수가 잇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근데 뭐 린드스트램 선수 이제 에릭 칼손 선수를 굉장히 이제 호평을 한 바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따지면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보정까지도 걸리니까 왜냐하면은 약간 좀 직전 세대 선수들을 조금 더 이제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도 어느 정도 있는 데다가 게다가 린드스트램 선수가 있을 때는 항상 잘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물론 뭐 셀러리 캡이 도입되기 이전이기도 했지만은 그 이후에도 뭐 린드스트램 선수가 있을 때는 항상 레드윙스가 굉장히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이 없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린드스트램 선수가 확실히 또 어떻게 보면은 스웨덴 수비수 중에서도 거의 NHL 커리어 중에선 거의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컴플리트 선수였습니다. 뭐 수비적인 부분이면 그렇고 뭐 수비 리드 그다음에 뭐 지역 돌파 공격 기여 이런 부분 뭐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버펄러 세이버스의 도미니크 하세크 선수 이 선수 체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원어로 그대로 읽어드리면 도미니크 하세크라고 네.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부분 부가적인 거고 이 선수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트리키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었던 이제 몸을 이제 날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굉장히 이제 체코 출신의 선수인데 굉장히 대단했었던 골리였습니다. 근데 네. 제가 사실 이 두 선수는 거의 이제 하세크 선수는 거의 이제 NHL에서 은퇴할 수준에서 제가 이제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야기만 많이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예측 좀 불가능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었던 골이에요.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막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몸을 이렇게 완전히 좀 반대쪽으로 막 날리면서 그런 식으로 슈퍼 세이브 같은 부분도 잘 만들어냈었던 선수였습니다. 네. 뭐 이 선수 이제 레드윙스에 이제 말년을 보냈는데 그때는 아주 그렇게 뭐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때는 또 이제 그 당시에 그 오스쿠 선수한테 또 밀렸어서 어쨌든 마지막 플레이오프에서 절반 하다가 밀리고 어쨌든 그래서 오타와 세너터스에서도 이제 하세크 선수가 뛰었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요 선수도 굉장히 대단한 선수죠. 베지나 트로피 6번 설명을 해주셨고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냥 안정적인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좀 트리키한 움직임까지도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좋은 세이브를 연발을 해서 굉장히 좀 하이라이트성 세이브도 많았던 그런 또 골리였습니다. 좀 팬들 눈을 즐겁게 해줬던 그런 선수였던 것 같네요. 두 선수에 대한 설명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세크 선수 아마 체코 대표 나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아마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골리였었죠. 예. 링 0.0 링님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왕루이님이 5일 수요일 오늘 댓글을 주셨어요. 헵스 윙스와 데블스를 상대로 12점이나 헌납. 만일 12점 더 얻었다면 승점 67로 지구 3위일 텐데 저 동부 바텀 3세계 12점이나 주다니 안타깝습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그쵸. 이게 하위 팀들 잡을 팀들은 잡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 성적이 좀 많이 아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몬트리올 위치가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뭐 아직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뭐 남은 경기 한번 주목을 해보죠. 왕루이님 댓글 감사합니다. 팟빵의 미국 매니아님 3일 월요일 댓글 주셨는데요. 이연섭 기자님 얘기 듣다 보면 러시아에 대한 애정이 뿜뿜 느껴지는데 러시아에 애정이 넘치는 이유가 뭔가요?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러시아에 대한 애정은 아니고 러시아 하키에 대한 애정이신 거죠? 그렇죠. 네. 뭐 사실 그렇습니다. 러시아 하키 이유가 뭔가요? 인 거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부터 제가 2015년부터 아주 본격적이지 않지만 그때부터 어쨌든 KHL 같은 부분은 주로 경기 그때는 사실 이제 또 막 엄청 뭐랄까 스트리밍 이런 부분도 발달이 되지 이제 막 되지 않았던 시기라서 막 그때는 뭐 스트리밍 유료 결제를 해도 KHL은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네. 그 라인 회선 넘어오면서 너무 느려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또 부분이 있었고 NHL에서도 뭐 오베치킨 이런 선수 러시아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다 축구 선수 마찬가지였고 그런 선수들을 또 좋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배경이 있다가 약간 또 결과적으로 많이 확실하게 딱 갔던 부분은 어쨌든 올림픽에 KHL 선수들이 참가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KHL도 당시에 이제 NHL은 진작부터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실현이 됐습니다만은 KHL도 굉장히 못 나오네 마나 하는 그런 이 시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 올림픽 2018년 당시에. 예. 그런데 어쨌든 KHL은 참가를 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KHL은 참가를 하는 게 당연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세계 어쨌든 2위 리그이고 저는 아직도 KHL과 다른 유럽 리그들의 순차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예전에도 말씀드리면 이 돈의 장사가 없습니다. 또 하키 같은 스포츠는. 근데 러시아는 어쨌든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네. 부분에서 좋아지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어쨌든 올림픽에서도 하키 수준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림픽에서도 여러 유수 팀들의 KHL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선발이 됐었고 만약 KHL 선수까지 선발이 안 됐다면은 물론 뭐 SHL이나 리가나 이런 선수들도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엑스트라 리가나 근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또 거기에서 더 수준의 하락이 왔을 거는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그 뭐랄까 참가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좀 좋아할 만한 계기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평창올림픽에 NHL은 안 오고 KHL은 온 거에 대한 또 계기도 한 번 있으셨군요. 예. 자, 러시아 키에 대한 애정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미국 매니아님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월요일에 3일 마딕책님이 댓글 주셨습니다. U20 챔피언십 금토 관람했고 크로아티전 보러 가는 중입니다 하셨네요. 토요일 경기는 생각보다 많은 관객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크로아티아전이 평일인 게 좀 아쉽기도 하지만 저처럼 볼 사람은 보러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빙판에 문제가 생겨 보조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했는데 보조 경기장도 처음 가볼 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이스라엘 경기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너무 못해서 충격이었고 우리나라 경기에서는 20점 정도 날 줄 알았는데 수비만 하다 한 골을 넣어서 좀 서운하기도 했고요. 중국과 경기는 나름 긴장감이 흐르는 경기였고 경기는 연승이지만 코치님 표정이 밝지 않으신 것 같아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감독님 코치님 우승하셔서 승격하시길 빌면서 가렵니다. 주말엔 레거시컵도 응원 갈 거라 이번 한 주는 바이러스 때문에 겁이 나지만 즐거울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2월 1일 경기 입장권 사진 첨부 직관 인증해 주셨습니다. 바디책님이 4일 화요일에도 댓글 또 주셨어요? 이제 다 보시고 댓글 다신 것 같은데요. U20 남자 아이스하키 디비전 2A 승격 축하드립니다. 당연히 이겨야 하는 부담감이 있으셨을 텐데 목표 달성하셔서 축하드리고 감독님 코치님 고생하셨습니다. 오 코치님 지도자로서 선수 때 못하신 많은 것들 다 이루시고 다 잘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회 기간 경기 응원하면서 예전의 설레임을 잠시나마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조금 행복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전광판으로 올림픽 영상을 비롯해 키예프의 감동적인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지금은 각자의 사정으로 은퇴하신 제 마음속의 히어로들이 멋지게 지도자로서 이곳 하키센터에서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댓글 주셨고요. 사진 하나 또 첨부해 주셨네요. 이거 아마 대회 다 끝나고 백지성 감독 뭐 등등해서 코칭 스태프들 기념 촬영 순간을 지켜보시면서 사진 남기신 것 같습니다. 예. 현장에서 보신 감회를 또 술술 풀어주셨고요. 우승으로 끝난 좋은 결과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고 계신데 뭐 저희 셋 중에서 현장에서 본 사람은 박힘전 PD 한 명뿐이라 이따가 그 또 감흥을 풀어주실 거라 믿는데 뭐 좋은 얘기만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바디쟁님 직관 인증까지 감사합니다. 계속 또 레거시컵도 가신다고 하니까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프트 비틀즈님 3일 월요일 댓글 주셨네요. 닌자 거북이도 부상으로 아웃이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팀 중에선 그나마 제일 위라고 위안을 해야 하나요? 유유. 올해 야구, 농구 폭망에 하키도 폭망. 유일한 위안이 될 것 같았던 슈퍼볼도 바이바이. 유유유유. 거기다 전염병 때문에 만화느님이 이번 주 강릉 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이번 시즌은 하키랑 담 쌓고 살게 되네요. U20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힘찬 PD님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싶어 시기가 시기인지라 걱정되네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뭐 아주 긴 댓글은 아닌데 공감 가는 내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전염병 때문에 만화느님이 거부권을 행사하셨다. 저도 이번 주에 이런 일이 한번 있어가지고 친구 만나러 나가려고 그랬는데 못 나가게 하는 일이 한 번 있었고요. 사람 많은데 가지 마라. 그리고 힘찬 PD님 쓰러지시는 거 아니냐 걱정을 또 해주셨는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네. 계속해서 건강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피프트 비틀즈님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에 남은킴님이 또 오셨습니다. 3일 월요일 D2B 경기 다 보고 충격받아 댓글 또 남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국 경기 본 이후로는 승격 자체가 별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거의 매 경기를 긴장하며 봐야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모두 힘내셔서 D1B에서 비빌 수 있는 팀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이번 U20 대회 보신 소감 약간 좀 걱정스러운 좀 씁쓸함을 표현해 주시는 댓글인 것 같아요. 긴장하면서 보셨답니다. 예. 이따가 또 강릉 대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킴님이 2일 일요일에도 댓글을 또 주셨는데 혹시 레거시컵 취소나 연기될 확률이 있을까요? 요번에 어쩌면 금, 토 둘 중 하루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꼭 스케줄대로 진행되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뭐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뒤숭숭하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뭐 표면적으로 레거시컵 취소나 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요. 뭐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직관 뭐 예정대로 가시면 경기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남은킴님이 최소한 작년 이후 나우디 칼손 비교는 그냥 칼손 굴욕 아닌가요? 외모, 인격, 성숙도 이런 경기 외적인 부분까지 따지면 그냥 킹스 팬이지만 칼손 완승이라고 봅니다. 대신 팬으로서 뭔가 똘끼스러운 매력이 있어서 정은 가네요 라고 댓글 주셨어요. 지난주에 나우디와 칼손 뭐 비교해달라는 댓글에 대한 이현석 기자님 답변이 한번 있었는데 킹스 팬이지만 칼손이 완승이다 라는 네. 뭐 이현석 기자님하고 의견하고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주신 댓글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U20 대회 댓글도 많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또 레거시컵 보신 소감들이 많이 달렸으면 좋겠네요. 예, 또 다가올 한 주 동안에도 많은 목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히어 인터넷 오늘 먼저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지난 한 주 리뷰하고 또 현재 돌아가는 상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딱 2경기만 있었는데 우리나라 고향 어울린누리 얼음마루에서 대명 킬러웨일즈와 안양한라의 2연전이 주말에 진행됐습니다. 2월 1일 토요일에 양팀의 시즌 5차전이었고요. 선제골을 대명이 넣었지만 한라가 2피리어드에서만 4골을 넣으면서 최종 스코어 5대3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맷 달튼,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의 선발골리 대결이었고 문국환 선수가 동점골 역전승의 발판이 되는 골로 올 시즌 첫 포인트 첫 골 올렸습니다. 신상우 선수는 통산 99호 골, 100골은 올 시즌에 달성이 또 안 되게 됐고요. 신상훈 선수도 한 골 추가하면서 시즌 22호 골 랭킹 공동 1위가 됐습니다. 개인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했네요. 김영준 선수 도움 1개 올렸는데 통산 100도움에 1개만을 남겨둔 채 올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트로이 마일럼 선수가 한 경기 쉬고 돌아왔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김기성 선수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결승골에 3피리어드 정말 결정적인 쇼트핸디드 골 2골 뭐 팀의 결정적인 골들을 2골을 만들었습니다. 통산 400포인트 달성했습니다. 아시아리그 역대 13번째 기록이고요. 귀화 선수 제외하고 국내 선수로서는 3번째 대기록이었습니다. 대명은 오세환 선수가 선제골 포함해서 2골을 넣었는데 팀이 패배로 끝났고 이봉진 선수가 3피리어드의 추격골로 드디어 올 시즌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결국은 고향에서
올 시즌 첫 골이 기록됐네요. 김영겸 선수는 통산 100경기 출장 달성했던 경기였습니다. 2일 일요일에 바로 이어서 양팀의 시즌 6차전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이어졌는데 이날 2피리어드에 이종민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이 선제 결승골로 기록됐고요. 최종 스코어 1대0으로 대명 킬러 웨일즈가 승리했습니다. 알렉스 이바노프 선수가 34세이브 셧아웃, 시즌 두 번째 셧아웃 기록했고 맷 달튼 선수도 1실점했는데 패배가 됐습니다. 대명의 이종민 선수가 선제 결승골로 시즌 10호 골, 11경기 만에 골, 오랜만에 골로 팀 승리 주역이 됐고요. 대명이 이날 이기면서 크레인즈를 제치고 4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대명이 고향 홈 경기가 끝났습니다. 올 시즌에 연고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고향에서 임시로 홈 경기를 치렀는데 고향 일정은 다 끝났고 다음 경기부터는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홈 경기를 진행합니다. 한편 한라는 올 시즌 정규리그 일정을 모두 끝냈는데요. 이 경기 한라가 지면서 올 시즌 정규리그 2위가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사할리는 남은 대명과의 원정 3연전 결과에 관계없이 올 시즌 정규리그 우승이 확정됐네요. 사할린이 2017-18 시즌에 이어서 통산 두 번째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명과 한라의 이번 고양 2연전이 1승 1패 또 승점 3점씩 나눠 가졌고요. 양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이 6전 3승 3패 승점 9점씩 똑같아졌습니다. 동률로 시즌이 끝나네요. 안양에서는 한라가 2승 1패했고 고양에서는 대명이 2승 1패 아주 공평한 결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명과 한라의 지난 주말 2연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고요. 경기 보신 소감들을 한 번씩 들어볼까요? 이현숙 기자님부터 들어보죠. 첫 경기를 지고 조금 정신을 차릴 만한 계기가 마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경기 양상 이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유사했었죠. 어쨌든 첫 번째 골을 두 경기 다 대명이 가져갔는데 두 번째 경기는 순간 흐름을 와장창 내주면서 그냥 아주 또 패배를 했고요.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끝까지 쭉 지켜서 이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명스러운 경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이제 앞으로도 나오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수비 시스템 자체가 참 잘 갖춰져 있는 대명이기 때문에 운이든 뭐든 사실 그 두 번째 경기에서 첫 골은 굉장히 또 운도 잘 따라준 골이었잖아요. 근데 네. 운이든 뭐든 어쨌든 첫 골을 잡았을 때 그걸 놓지 않는 힘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준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명 입장에서 이번 승점 3점은 굉장히 큰 그게 되고 지금 어쨌든 굉장히 아직까지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100% 전망이 밝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올해 크레인즈가 오지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안심할 단계도 네. 아닌데 어쨌든 뭐 대명도 사할리는 상대로 한 경기를 잡아낸 이번 시즌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한 경기만 잡자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할린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시리즈 프리뷰가 잠깐 돼버리는데 어쨌든 수비력 같은 부분에서는 한라도 어쨌든 틀어 막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마지막 경기에서 또 한번 보여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대명이 끈을 이렇게 놓는 거를 또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또 많이 또 쉬고 오면은 또 경기를 못 찾아서 헤매고 요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어떻게 조율을 하면은 아주 그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좀 강팀을 만날수록 조금 더 잘했던 이제 대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이 한라 잡았기 때문에 승점 3점 획보했고 지금 4등이다 조금 안심하는 순간 살린한테 한 두 번 찔리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전반적인 전력 같은 경우는 올해 팀 성적이 말해 주듯이 사할린이 한라보다도 저는 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경기를 덜 했는데 사실상 4경기 덜한 수준이죠. 왜냐하면 그 몰수패가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승점 1점을 앞선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할린이 정말 올해 전력은 빈틈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번 어쨌든 한라 대명전 같은 경우에는 대명이 굉장히
명과 암을 잘 보여줬었던 시리즈였다라고 이제 요약을 드릴 수 있고, 한라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첫 경기는 또 흐름을 한번 확 잡아서 승리를 하면서 이전 5지전에 좀 아쉬운 그런 좀 제풀에 지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좀 덜 비효율적인 공격에서 좀 탈피하나 싶더니 또 마지막 경기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말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그 경기를 지면서 1위 가능성도 없어져 버렸고, 오지랑 이제 매치업이 확정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근데 오지랑 올 시즌에 2승 4패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어쨌든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라도 어떻게 보면 좀 명암이 나왔던 시리즈인데 좀 대명과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됐죠. 왜냐하면 대명은 첫 경기에서 암이 나오고 두 경기에서 좀 명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이 흐름이 나왔다면은, 한라 같은 경우에는 좀 정반대였습니다. 뭔가 지난 시리즈 아쉬움을 푸는 것 같았는데 또 그 다음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한라는 이제 남은 경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씁쓸한, 뭐랄까, 좀 뒷맛을 남기는, 한라 입장에서는 그런 시리즈가 됐고, 대명은 좀 사할린을 향해서 좀 가보자, 한번 잡아보자, 요런 이제 좀 좋은 무드로 갈 수 있었던 요런 시리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명과 암으로 비교해서 뭐 양팀 모두에게 좀 그런 것이 나왔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박규찬 PD는 어떻습니까? 예, 먼저 안양한라 얘기부터 하면은, 안양한라는 뭐 5차전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썩 그렇게 좋았다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실점 장면들부터 놓고 봤을 때는 네. 선제골 내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오지와의 시리즈의 연장선상이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었고요. 그만큼 계속 안 좋았던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얘기죠. 네. 다만 이제 5차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운도 됐고, 뭐 쇼텐리드 골 2골이 그렇게 쉬운 골은 아니니까요. 운도 따랐고, 어느 정도 상대가 내놓은 전략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네. 저쪽에 뭐 디펜스 빼고 공격수들 다 집어넣고 뭐 이런 선택들이 오히려 한라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결과까지 이어졌는데, 뭐 5골을 넣긴 했지만 주목해야 되는 거는 31점이나 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득점력이 터져서 이렇게 이기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뭐 계속 오지전부터 뭐 무득점 패들이 좀 쌓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5차전 빼면 최근 경기들이 그렇죠. 그렇게 시원하진 않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한라 입장에서는 오지 시리즈를 갖기 이전에 좀 휴식기가 길었었는데 그때에 좀 정리가 안 된 것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똑같은 기간이 또 마련이 됐잖아요. 시즌 네. 마치고 플레이오프까지 비슷한 기간이 마련이 되는데, 뭐 레거시컵 치르고 이러면서 좀 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부상 선수들의 공백이 생각보다 좀 있어 보이는 감상을 받아서, 여전히. 안진희, 이현승, 뭐 신영현 등등 포워드들의 복귀도 좀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네. 아쉽죠. 2위로 마감이 조기에 됐다라는 게 좀 가뜩이나 다른 팀들보다 먼저 시즌 일정 끝나는 한라였는데 끝까지 요 긴장감이나 이런 스릴을 맛볼 수가 없어서 네. 조금은 아쉬운 결과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대명 같은 경우에는 뭐 5차전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그 오지와의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의 그 뭔가 응징력 내지는 활발한 에너지들이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에너지가 과하다 못해 넘치다 보니 쇼테니드 골을 내주게 되고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도 이 피리어드에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뭐 1, 3피리어드 때에 보여줬던 그런 파워풀한 에너지는 충분히 대명스러움을 잘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수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수비력이 좋다라는 컨셉이 있던 대명이긴 하지만
올 시즌 실점을 보면은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 평균 실점 6입니다. 네, 지난해 1위였어요. 그러니까요. 지난해 PK 1위였는데 또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들이 분위기를 잘 타는 부분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면 같은 부분은 경기는 클로스 게임 이제 좀 비슷한 점수 차로 가면은 굉장히 타이트한 수비력을 잘 보여줍니다. 네. 근데 실수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까지 컨트롤 감독 부분 시스템적으로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고 막 수비 뭐 미스큐 이런 부분까지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고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는 저는 제일 이제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리그 팀들 중에. 근데 문제는 이제 한 번 예를 들면은 한 경기가 좀 어렵다 싶은 느낌으로 분위기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쫙 그렇죠. 그때부터 거의 좀 나쁘게 말하면 진짜 놔버린다는 수준으로 그냥 집중력 같은 부분을 모든 부분에서 그냥 그 끈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질 때는 쉽게 지고 이길 때는 어렵게 이기고 이런 그런데 이제 반복이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정신줄 놔버리는 타이밍이 올해 뭐 강팀들을 상대로 자주 나타났었죠. 한 그죠? 피리어드에 뭐 4인전 연속 실점했던 부분, 뭐 오지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오지. 순간 네. 순간 뭐 몇 분 사이에 네. 몇 실점이 와르르 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손실된 에너지를 다시 복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그냥 대명 지금 선수단이 갖고 있는 기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복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단시간 내에는 힘들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 수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소화를 하고 기복 없이 유지를 하려면은 더 같은 구성원들이 더 합을 오랫동안 맞춰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의 대명은 너무 선수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을 내는 거는 놀라울 만하고 스스로들 자랑스러워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런 지금 에너지나 분위기 밸런스 등을 유지를 하면은 사할린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사할린 원정 때의 모습은 안양알라의 5차전 그 이상으로 임팩트가 너무나 컸던 정말 어려운 경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역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 분위기 만들었다. 그 기회를 잘 잡았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되는 시리즈였습니다. 네. 이번에도 1승 1패씩 나눠 가진 두 팀이 됐는데 참 분명 올 시즌은 한라가 객관적인 전력은 우위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결과는 또 그대로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좀 흥미로웠고요. 글쎄 한라로서는 대명 상대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한 4승 2패 정도는 했었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한라로서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아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라의 라인업이 참 반가웠습니다. 5차전부터 부상 선수를 제외하고 가동할 수 있는 풀 전력으로 경기에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라가 만약에 5차전에서 지고 정규 2위가 확정이 됐다면 6차전에서는 조금 또 라인업에 변화를 준다든지 힘을 빼고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5차전 이기면서 6차전까지 전력 투구로 임했다는 점. 저는 지난 회에 개인적으로 5차전부터 한라가 힘을 빼고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한 입장에서 이번 두 경기 한라가 정말 정규리그 우승 가능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반갑고 좋았고요. 이런 진검승부를 원했던 겁니다. 또 이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야 또 대명이 한라 이런 상황에서 이겨도 떳떳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덕분에 두 경기 다 아주 긴장감 속에 재미있게 지켜봤습니다. 나중에 사할린도 정규리그 우승 확정됐지만 대명과의 3연전에서 이렇게 진검승부를 펼쳐주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여유 있게 와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힘 빼고 나오고 좀 이겨도 좀 쑥스럽잖아요. 쑥스러워도 일단 플레이 나가는 게 먼저라니까. 일단 결과를 얻자고.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재밌게 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두 번째 경기 끝나고 나서 약간 좀 경기장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그 경기 운영은 좀 많이 아쉬웠는데 잠시 상황 설명을 드리면 3피리어드 종료 상황이었는데 대명의 엠티넷 골 여부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실시됐어요. 1대0이냐 2대0이냐 이
비디오 판독 실시. 근데 실시까지는 좋았는데 비디오 판독 후에 최종 판정 노골 선언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그대로 경기 끝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퍽이 골대 맞고 나왔으면 인플레이로 그냥 이어지고 시간은 흘러가는 거니까 그냥 경기 종료로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골이 인정됐다면 뭐 1초든 2초든지 남아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근데 나중에 양팀 선수들 뭐 관중들한테 인사하고 서로 악수 나누고 다 이미 퇴장까지 해야 한 상황에서 라커룸 들어간 한라 선수들을 불러내고 또 뭐 이렇게 승리를 느끼고 있던 대명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1초를 페이스오프로 경기를 진행을 했단 말이죠.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좀 의문이 남았고 이미 정리 분위기가 다 한창 진행됐었는데 뒤늦게 선수들 소환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뭐 이게 좀 홈팀이 어쨌든 정말 한 골 차의 극적인 신승 이런 그 극적인 그 홈팬들의 그 분위기를 좀 어수선하게 만들었고 뭐 기분 좋게 현장에서 즐기고 계시거나 또 경기장 밖으로 나가고 계셨던 관중들도 꽤 그 시간대는 있었는데 뭔가 다들 혼란에 빠뜨린 그런 상황. 이런 저는 경기 운영은 좀 많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아직도 의문이요. 그 1초를 왜 했을까? 그냥 단순 실수라는 생각이고요. 예. 뭐 타임키퍼가 실수로 뭐 휘슬 소리를 잘못 판단을 해서 예. 뭐 휘슬은 불리지 않았지만 잘못 판단을 해서 예. 시간을 눌렀을 수도 있고 물론 타임키퍼나 그런 장내 본부석에 있는 인원들이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 네. 그거를 바로잡아주고 컨트롤해줄 수 있는 인원이 과연 상주에 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남죠. 그게 이러한 경기 운영으로 네. 이어진 거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기에 대한 것들을 책임을 타임키퍼나 장내 본부석 인원들이 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경기 진행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고 그거를 이제 컨트롤하고 책임을 지는 인원은 따로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홈 게임을 준비하는 대명이나 아니면 아시아리그 운영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네. 뭐 나중에 생각해봐도 만약에 1초, 2초를 할 거였으면 좀 미리 선수들 악수하고 다 떠나기 전에 미리 좀 하면은 그래도 깔끔했을 텐데 심판도 몰랐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굉장히 그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뒷맛이 좀 개운치 않은 좀 그런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자, 두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2월 5일 현재 기준으로 순위를 보면 사할린이 승점 77점으로 3경기가 남았지만 정규리그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안양알라가 승점 76점으로 정규리그 일정 모두 끝낸 상황에서 2위 확정됐고 오지글스도 승점 62점으로 3위가 확정됐습니다. 7위 도호크 프리블레이즈가 16점으로 또 7위 자리는 확정이 됐는데 이제 남아있는 건 4위, 5위, 6위가 미정입니다. 플레이오프 진출할 마지막 한 팀이 누가 될 것이냐. 일단 2위 안양알라와 3위 오지글스의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대진은 확정됐고요. 안양에서 1, 2, 3차전 3경기 다 치러집니다. 과연 1위 사할린이 유즈노 사할린스커에서 누구와 상대를 할 것이냐가 남아있습니다. 대명이 사할린과의 홈경기 3경기 남았고 크레인즈는 오지글스와 홈경기 2경기 남았고 아이스벅스는 프리블레이즈와의 홈경기 3경기가 남았는데 현재 4위 대명이 44점, 5위 크레인즈가 43점, 6위 아이스벅스가 36점입니다. 대명이 사할린과의 3경기에서 승점 5점, 2승을 챙기면 다른 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4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들 보십니까? 아주 또 상황은 흥미진진하게 끝까지 가게 됐습니다. 벅스도 아직 가능성은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사실상 어려워졌죠. 근데 왜냐하면 크레인즈가 지난 5지전을 보면은 승점을 못 따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만 돼도 이제 벅스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벅스는 이제 사실 무조건 9점을 따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됐고 그래도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블레이즈고 이번엔 니코에서 치러지죠.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상 9점 안 따면 어렵고 모르겠네요. 크레인즈 대명 같은 경우에는 대명이 진짜 사할린한테 3패도 할 수 있는 팀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한 경기도 잡아낼 수는 있거든요. 지난 이제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그랬다시피
그리고 이제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진 같은 경우에 이제 8명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뭐 전부 나온다고 치더라도 공격진에서는 예를 들면은 경미한 부상을 안고 뛰는 선수들은 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5명 공격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뭐 몇 명 정도 쉬게 할 가능성은 충분 있죠. 이제 네. 그런 여지는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알수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대명한테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은 주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위가 확정된 사할린 오지글스가 과연 대명과 크레인즈를 상대로 어떤 태도로 경기 임할 것이냐.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오지는 크레인즈 상대로 힘 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이 두 팀은 항상 좀 역사적으로 굉장히 라이벌전이고 마지막 홋카이도 라이벌전에서 뭐 무조건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힘을 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아니 물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힘을 빼는 수준이라면 맥킨타이어 대신 나리사와 정도가 나오는 수준인데 제 생각엔 크레인즈 상대로는 그래도 뭐 나리사와 선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나쁘지는 않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 전력이 훨씬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냥 전력으로만 봤을 때는 나리사와 선수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물론 뭐 조금 골텐이 맥킨타이어 선수와 비교는 조금 어렵겠지만 비교했을 때 조금 뭐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수비나 공격진에서 커버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지는 기본 이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도 크레인즈가 올해 이글스 상대로 굉장히 성적이 좋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이게 또 대명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좀 요상하게 흘러갈 가능성 자체는 충분합니다. 제가 결국은 봤을 때. 대명과 크레인즈 싸움인데 예측이 좀 어렵다. 그렇죠. 변수가 많다. 너무 많죠. 네, 사실 네. 정말 뭐 대명이 사할리는 상대로 1승할 가능성만큼 대명이 사할리는 상대로 3패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또 계속 말씀드리면 뭐 크레인즈가 오지를 상대로 어쨌든 승점은 딸 것 같아요. 뭐 못해서 1, 2점은 딸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1점 따면은 어쨌든 타이브레이크에서 앞서지만 2점을 따게 되면 또 승점에서 밀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변수 풀 전력으로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네.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거고요. 박규찬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전 같았으면 벅스가 유리합니다라고 했는데 벅스가 하치노에서 보여준 걸 보면은 이제 그 말도 쏙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뭐 유불리를 따지긴 어려울 것 같고 누가 힘을 빼고 오느냐 안 빼고 오느냐도 예 그거를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 각 팀들의 앞뒤 일정들을 살펴보면은 일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예선이 껴 있잖아요. 예. 거기서 또 변수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거기서는 힘 뺄 수 있는 경기들이 아니니까 올림픽에서는 거기서 또 부상자들 나올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런 변수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예 그런 것도 있고 오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2연전 마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한국 원정이잖아요. 플레이오프. 안양.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예 또 선수 구성이나 아니면은 출전 명단을 꾸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힘 빼고 오는 건 사할린이 가장 잘 빼는 사할린이 힘 빼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아까 말씀하셨죠. 잘하는 짓이긴 한데 그렇죠. 사할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변수들이 마련이 될 수 있는데 사할린 팀 자체가 갖고 있는 또 예, 전력 자체가 강한 게 있으니까요. 그거를 또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뭐 동시간대 마지막 주말에 동시간대 거의 동시간대 펼쳐지죠. 하다 보니까 저기 니코만 1시간 빨리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금요일 경기도 있고 뭐 하는데 네. 결국에 이제 마지막 그 두 번의 경기 주말 2연전에서 거의 다 판가름이 나다 보니까 저희도 중계를 하면서 다른 경기장의 확인해야 되죠. 결과를 같이 주목을 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재밌는 시간이 실시간 막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예.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시아 리그 현재 상황이. 그 지난 실시간으로 시즌도 그랬고. 자막으로 막 올라가잖아요. 다른 네. 축구 같은 거 보면 뭐 현재 네. 누가 올라가고 누가 그 떨어지고. 숫자 하나하나의 그 스코어 하나하나에 네. 일희일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정말 긴장되고 예,
어려운 시간이긴 합니다만 네. 또 그것만큼도 재미있는 순간이 없거든요. 네. 네. 재미있는 지금 마지막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박스로는 3정규승을 해도 45점이 되는데 저는 아이스박스가 프리블레이즈 상대로 3정규승도 이게 쉽지만은 않은데 3정규승을 해도 승점 45점으로는 6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객관적인 전략으로는 뭐 크레인즈가 오지이글스 상대로 2경기에서 2정규승을 할 가능성은 또 낮다고 보는 입장인데 객관적인 전력상 이정규승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뭐 한 1승 1패 정도 나올 수 있을까? 뭐 이 정도 조심스러운 예상은 있는데 뭐 그렇게 어쨌든 크레인즈가 한 번이라도 진다면 대명으로서는 뭐 남은 3경기에서 2승해야 자력으로 4위지만 뭐 1승만 해도 올라갈 수도 있는 뭐 그런 또 가능성은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좀 흥미롭게 보고 있고요. 사할린이 대명과 3연전에서 뭐 2가지 시나리오는 가능하죠. 뭐 이미 우승 확정됐고 뭐 좀 힘 빼고 뭐 플레이오프 상대로 대명이 또 유력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또 대명 플레이오프 어떤 리허설 성격으로 또 그런 모드를 또 가동할 수도 있고요. 컨디션 조절 정도, 대명에 대한 정보 수집 이런 거.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시나리오는 또 사할린 역시 일주일 뒤에 바로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리듬이라든지 텐션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하던 대로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할린이 만약에 플레이오프를 상대로 대명보다 크레인즈를 원한다면 대명을 잡기 위해서 대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지도 몰라요. 사할린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 상대로 대명보다 크레인즈가 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혹시 사할린도 그런 마음을 먹을 가능성도 약간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힘PD님 말씀 맞다나 진짜 실시간으로 뭐 이게 13일 목요일에 첫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15차전 또 결과에 따라서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다음 경기 사할린의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대명의 계획이 바뀔 수가 있어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과연 4위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시아리가 이사키는 잠시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2월 3일부터 12일까지는 경기가 없고 이 국제전 주간이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2월 13일에 마지막 일정이 재개된다는 점 또 관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리가 이사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32회 잠시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32회 이번 소식은 2020 IIHF U20 세계선수권 디비전2 그룹 B 대회 최종 리뷰 시간입니다.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우리나라 강릉하키 센터에서 진행이 됐었죠.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중국, 이스라엘, 벨기에까지 총 6개 나라가 참가해서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대회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나라가 5전 전승으로 목표했던 우승을 차지했고 상위 디비전으로의 승격을 이뤄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2경기씩 치른 시점에서 한번 중간 리뷰를 했었고요. 그 이후 경기 결과 정리를 해드리고 대회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와 그리고 벨기에를 잡고 2승을 거둔 상태에서 1월 31일에 이스라엘과 만났는데 이날 5대1로 우리나라가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을 달렸습니다. 같은 날에 네덜란드는 벨기에를 6대1로 꺾었고 크로아티아는 중국을 3대0으로 제압했네요. 이 크로아티아 중국전의 경기 도중에 경기장 사정으로 보조링크로 또 중간에 이동해서 경기를 진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월 1일 토요일에 3경기가 또 이어져서 벌어졌는데 첫 번째 경기로 벨기에 대 크로아티아의 경기는 8대5로 많은 골이 터졌군요. 크로아티아가 승리를 거두면서 3승째 올렸고요. 이어서 벌어진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경기 1대0 강민환 선수의 선제 결승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대0으로 한 골차 정규승을 거두며 4연승을 달렸습니다. 마지막 경기 이스라엘과 네덜란드의 경기에서는 13대0으로 네덜란드가 이스라엘을 대파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2월 3일에 또 마지막 3경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네덜란드를 5대3으로 누르고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고요. 이어서 벌어진 벨기에와 이스라엘 경기에서는 4대1로 벨기에가 승리를 챙겼습니다.
마지막 경기, 대회 마지막 경기로 우리나라와 크로아티아의 대결이 있었는데 이날 우리나라가 승점 1점만 따도 우승이 확정되는 그런 좀 유리한 경기였고요. 하지만 정규패를 당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승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또 변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 스코어 4대2로 우리나라가 크로아티아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정규승을 또 챙겼고요. 5전 전승으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대회 최종 순위가 나왔는데 우승 1위 우리나라고요. 5승 승점 15점이었습니다. 2위 네덜란드, 3위 중국, 4위 크로아티아. 이 세 팀이 똑같이 3승 2패 승점 9점씩을 기록했는데 이 세 팀이 승점이 같았죠. 그래서 이제 세 팀 간의 상대 전적을 따졌는데 거기서도 1승 1패로 똑같았고요. 결국은 세 팀 간의 상대 득실에 따라서 2, 3, 4위가 결정됐습니다. 2위 네덜란드, 3위 중국, 4위 크로아티아. 마지막으로 5위 벨기에가 1승 4패 승점 3점이었고요. 6위 최하위의 이스라엘이 5전 전패 승점 0점 한 점도 올리지 못하면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년 2021년 세계선수권 디비전2 그룹 A로 승격했고요. 내년에 디비전2 그룹 A에서 리투아니아, 영국, 스페인, 루마니아, 이탈리아와 상대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현장에서 이 과정을 모두 다 지켜보신 박힘찬 PD님의 이 평을 중심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일단 목표로 했던 목표 달성이 됐습니다. 우승. 네. 네. 축하를 보내고 일단 축하 반가운 먼저 결과입니다. 보내야 되고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축하보다는 다행이다라는 소리가 우승이니까 먼저 일단 축하는 하고 먼저 나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은 축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코칭 스태프분들 뭐 벤치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본부석 내지는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거기에 굉장히 먼 걸음 직관하신 팬분들까지 굉장히 뭔가 이상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뭐 경기장이 갑자기 경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이거 어떻게 되나 했는데 다행히 또 옆에 보조 경기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경기를 이어서 치른다던가 뭐 별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무사히 넘어갔다라는 게 정말 다행이기도 하면서 잘했다라는 생각이었고요.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력을 이야기를 들어가면은 축하한다라는 말도 필요하지만 다행이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 말인즉슨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코칭 스태프의 표정을 그렇게 밝지 않았다라는 거. 뭔가 안도감을 내시는 마지막 경기 끝나고 아이고 이거 하나 끝났다. 크로아티아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앞서 댓글에서도 비슷한 내용에 공감되는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U20 대회 D2B 경기들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졌다라는 게 이번 대회 가장 큰 소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세계 선수권 성인 대표팀 대회들도 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으니까 해외에서 보니까 막 스트리밍이든 아니면 중계든 해서 겨우겨우 챙겨보는 상황인데 U20이나 U18까지 다 챙겨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대부분은 경기 결과만 기사를 통해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IHF 사이트 들어가서 스코어 정도만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 올라오는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D2A로 올라왔다 D2B로 떨어졌다 뭐 강등됐다 승격됐다라는 게 직접적으로 체감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느껴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D2B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또 저희가 스트리밍을 통해서 아니면은 케이블 방송사 스포츠 방송국을 통해서 중계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접하고 볼 수 있게 된 이 환경 자체가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바로 바라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레벨의 청소년 대표팀을 갖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현실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바로 직시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 그다음에 위기의식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뭐 나무킴님을 비롯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마 해외에서 또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은 뭐 오전 전승에서 승격했네, 그랬네 하고 넘어갔을 일이지만, 우리가 직접 가까이서 보고 아니면 직접 보고, 우리 U20 대표팀이 이런 경기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서, 예, 그게 가장 이번 대회 큰 소득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었고 알게 됐다라는 소득. 예, 그래서 희망 같으면은, 그러니까 소망이라면은 다음에 있을 D2A 대회도 강릉에서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예. 예, 그럼 더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겠죠. 네, 일단 뭐 내년 개최지는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세계 대회, 국제 대회들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져야 뭐 연령대별로 아니면 성별로 펼쳐져야 좀 우리나라 아이스하키를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스코어만 놓고 단순히 승패만을 놓고 우리나라 하키가 잘했네 못했네라고 판단하는 거는 굉장한 오해와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지만 이번에 더 하게 됐고요. 예. 아직까지도 제가 어제 뭐 동호회 경기에 다녀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강릉에서 U20 세계선수권이 펼쳐졌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동호회 게임, 아이스하키를 좋아서 동호회 운동까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주 열려야 되고요. 또 더 많이 홍보가 되고요. 서울이나 뭐 안양이나 뭐 고양이나 이런 데서 가까운 데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강릉 하키센터에서 펼쳐졌다라고 하면은 더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볼 수 있고 편하게 직관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예. 그 시발점이 되는 대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대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적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경기 내용은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대회 얘기만 했네요. 네, 우리나라 대표팀 이후 3경기는 어땠습니까? 잘했는데요. 예. 앞서 1, 2차전과 비슷하게 뭔가 시스템이나 전술적인 움직임보다는 개인 전술과 개인 능력에 의해 터진 골들이 많았죠. 예. 중국한테 질 뻔도 했고요. 네. 뭐 그리고- 중국 경기가 가장 어쩌면 위험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성향을 가진 두 팀. 수비 부담 공격에서도 전술적인 패싱 플레이보다는 그냥 혼자 알아서 다 하는 뭐 이런 느낌. 그게 참 그 유럽 팀들과 아시아 팀의 차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요. 정말 이번에 50실점을 했던 이스라엘도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중국이나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이 참 비교가 되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유럽 팀들이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이 뭐 훈련 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경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기본기가 많이 숙달이 안 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소화하지 못해서 지금 이 D2B 레벨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구성원들이 해서 오전 전승을 읽어냈는데 이 선수들이 내년에 또 뛰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선수들은 뛰겠지만 어린 선수들은 대부분의 이제 20세를 넘어가는 선수들은 또 물갈이가 돼서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시스템이 없으면은 이거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고 다시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소화가 안 되고 그 개인 능력들이 떨어지면은 다시 D2B로 강등되는 거는 물보듯 뻔한 일이고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건데 국가대표팀에서 그 시스템을 갖춰낸다라는 게 특히 연령대별에서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기존에 있던 고등학교나 대학교 팀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갑자기 대표팀에 와서 시스템을 적용하라고 하면 어떤 선수들이 그 짧은 기간에 할까?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테죠. 대명도 오래 걸렸는데 안양을라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성인 대표팀도 4년 넘게 그런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적응하는 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들었는데 뭐 U18, U20은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스템을 안착하고 돌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팀이나 대학교 팀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 하키들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곧
대한민국 U20 연령대별 대표팀의 경기력으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이 생경기를 통해서 또 보게 됐네요. 네. 이현숙 기자님은 이번 U20 대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승격 같은 부분은 좋았지만은 제 솔직한 소견으로는 D2B 이제 D2B죠 지금 였죠 올 시즌. 네, 이제 D2A로 올라가는 거죠. 다른 팀들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스라엘과 경쟁할 건 아니고 이스라엘 올라온 팀인데.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스라엘전에 5골밖에 못 넣은 건가요? 실력이죠. 그래서 다른 팀은 왜 못 12골 넣냐고 연속. 하면 그 실력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는데 왜? 그 우리나라 우승을 하긴 했지만 네. 예, 우리나라가 득점한 득점은 20골입니다. 예. 2, 3, 4위 팀들보다 득점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하키의 장점이면은 그래도 좀 공격 골이라 이런 부분 만드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뭐 개인 기량이든 뭐든 조금은 이제 좀 좋은 편이다라는 부분. 하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스탯상에서 실점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을 보였다는 부분 자체는 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득점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강점이 약간은 희석되고 약점은 좀 강화된 이런 느낌이라서 뭐 그 부분은 좀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뭐 우리나라는 공격 아닌가라는 의견, 그 장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라는 의견, 그래도 수비는 좋아졌잖아, 이런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견 좀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D2B 다른 팀들과의 비교 우위가 크게 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라는 점. 그래도 승격을 이뤄낸 부분은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과를 냈다라는 부분은 좋은 일이지만 경기 내적인 측면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다른 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9점에 걸린 세 팀과 비교했을 때 아주 우위에 쓴 경기를 보여줬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뭐 크로아티아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페널티로 위기를 자초한 감이 있었죠. 실제로 이제 경기가 뭔가 좀 안심할 만하면 따라잡히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라인즈맨의 좀 어시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뭐 경기 내에서 물론 뭐 의도적이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 내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운 같은 부분도 따랐다. 그리고 좀 안일하게 선수를 변경한 부분도 있죠. 거기서 어쨌든 리드를 잡고 좀 편안하게 출발한 부분도 경기를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원인이 됐고, 그런 부분 판을 만든 것 자체는 뭐 운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좋단 말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모든 경기를 봤을 때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 경기 대부분을 시청을 했는데 아주 경기력에서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디비전, 예를 들면은 뭐 디비전 1A, B, 1A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뭐 아예 막 압살을 하고 올라가는 그림 만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다들 잘하거든요. 근데 D2B 정도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올라갈 만한 가격을 갖추고 앞으로가 뭘까 좀 희망찬 한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 수준이 될 거면은 압도적으로 해야죠. 사실 말씀드리면은 지금 진짜 압도적으로 그냥 깨고 올라갔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 경기력에서 2A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긍정적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또 1년 동안 숙제가 또 주어지게 된 거죠. 요 부분에서 물론 또 선수들도 많이 바뀔 겁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체계를 잘 갖춰 나갈 것인가. 지금 어쨌든 이번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방치해 두고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더 18이나 언더 20 같은 부분은 그동안 최근에 뭐 성인 대표팀에 그러니까 너무 집중하다 보니 성인 대표팀에 들어가는 이제 네. 노력에 비한다면은 네. 사실 뭐 거의 방치해 둔다 수준에 가까웠거든요. 그래도 지금 뭐 어쨌든 지금 다시 잡아서 뭔가 해볼 거라면은 한 번 더 어쨌든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지금 승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년도 뭐 지금 같은 경기력이든 뭐든 어쨌든 승격을 하면은 조금 이제 한 1B 정도는 돼야 뭔가 좀 그래도 뭐 올림픽의 그런 붐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성인 대표팀은 요 레벨인데 우리 뭐 언더 20도 요 정도는 돼야지라는 그 명함 정도 내밀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한 D1, B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적어도.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앞으로가 지금 다져 나가는 게 핵심인데
지금 수준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어쨌든 좀 그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잘 어쨌든 마련했다라는 부분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지금의 좀 기세를 이어나가는데 좀 초점을 둬야겠죠. 네. 우리나라가 승격 팀이기 때문에 내년에 디비전2 그룹 A에서 뭐 지금 이번에 만났던 상대들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들을 만나게 될 거고 더 어려운 게임이 예상됩니다. 남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서 내년 디비전2 그룹 A에서는 최소 잔류 이상의 성적은 목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잔류는 네. 정말 사실은 뭐 그냥 직격 승격도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사실- 뭐 우리가 제일 지금 불리하고 약한 입장이긴 하니까. 그- 네. 참가 국가를 보시면은 리투아니아, 영국, 스페인, 루마니아, 이탈리아 그렇게 센 물론 이제 성인 레벨에서 센 나라 뭐 이탈리아라든지 영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루마니아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아주 좋아진 팀 중 하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스페인 아이 있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이거 스페인 자꾸 잔류하다 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쭉 이제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1A 결과가 전 내년 조금 더 이제 주목이 되네요. 네. 뭐 어쨌거나 이번 강릉 대회가 우리 청소년 대표팀 U20, 뭐 U18까지 다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우승 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강릉 하키센터에서 U20 세계선수권이 마무리가 됐고 바로 이번 주에 레거시컵 2020이 이어집니다. 이거 안내를 해드리죠. 2월 7일 금요일부터 2월 9일 일요일까지 3일 동안에 강릉 하키센터에서 레거시컵이 지난해에 이어서 또 한 번 열리는데요. 이번 대회는 포맷이 지난해랑 조금은 바뀌었어요. 여자부, 남자부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여자부는 국가대표팀이 참가를 합니다. 우리나라와 폴란드, 체코, 독일 이렇게 총 4개의 나라가 참가를 해서 우리나라는 2월 7일에 폴란드전, 2월 8일에 체코전, 2월 9일에 독일전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각 팀당 3경기씩 치르게 되겠죠. 체코가 세계 랭킹 8위, 독일이 세계 랭킹 9위의 강호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자대표팀이 어떤 경기를 펼칠 것인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성인 남자 국가대표팀과 KHL 쿤룬 레드스타 베이징 이 두 팀 간의 2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7일에 1차전, 2월 8일에 2차전. 이렇게 남자부는 여자부와는 좀 포맷이 달라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뭐 들려오는 좀 정보가 있습니까? 어떤 팀들이 오는지? 뭐 레드스타는 지금 플레이오프권 아닙니까? 쿤룬 레드스타 여유가 베이징. 없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이번에 쿤룬 레드스타 베이징이 과연 어떤 멤버로 올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관심사인데 그래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얼마나 더 재미있을까가 걸려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이기고 지고를 네. 떠나서 네. KHL의 수준이 이 정도야. 이 정도 하이 퀄리티를 갖고 있어라고 보여주려면은 일본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이현석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여유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현재 네. 플레이오프 경쟁 한창 진행을 하고 있는 쿤룬 레드스타 베이징이잖아요. 굉장히 불리해졌습니다. 지금 경기 소화수가 제일 많은데 승점 57.8이거든요. 네. 메탈루르크 58점이고 플레이오프 마지노선 8위긴 한데 남아있는 경기 수가 제일 적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밑에 아드미랄이 3경기 덜 했는데 승점 3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거기다가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홈 원정만- 경기를 못하게 됐고 네. 그렇죠. 그리고 막 정말 어렵게 됐죠. 지금 막 아드미랄 같은 경우는 막 살라바트도 잡고 지금 분위기가 막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쿨룬이 좋은 선수를 얼마나 차출할 것인가가 이 성인 대표팀의 어떻게 보면 쿨룬 레드스타 이번에 오는 팀에 대한 그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군 차출 안 돼.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VHL 팀. 그러니까 사실상 KRS 베이징을 보면은 별로 사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겼다고 해서 그걸 진짜 쿨룬을 이긴 건가? 라고 하면 근데 사실 지금 그렇다고 보기 현재 어려워요. KHL 쿤룬 레드스타 베이징의 지금 상황과 입장을 봤을 때는 1군 차출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지금 분위기인 거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VHL 위주로 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그 말씀 VHL도 뭐 한 수 네. 위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덤벼들어야 맞는 거긴 네. 합니다만은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진짜 쿨룬 레드스타가 한번 와서 어쨌든 올해 굉장히 이제 동부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돌풍을 일으킨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한 번은 경기력을 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 아직 공식 발표 안 났지만 어쨌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황상으로는 굉장히 오기 어려운 정황이 많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가봐야 알 것 같고요. 네. 일단 간만에 또 여자 대회를 또 그렇죠. 볼 수 있는 직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번 여자부가 메인이죠. 네, 이거는. 그리고 세대 교체가 진행이 된 여자 대표팀이잖아요. 그만큼 또 레벨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도 지난 U18 대회를 통해서 여자 선수들 레벨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 있는 멤버들 중 일부가 또 대표팀에 차출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만큼 또 평창 이후의 세대들이 얼마만큼 성장이 됐고 좀 세계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 레벨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또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대회니까 중계로 보거나 뭐 이렇게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여유가 된다면은 또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직관하시는 게 가장 또 뜻깊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랜만에 여자 대표팀의 경기를 볼 수 있어서 또 반가운 기회가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과 쿤룬 레드스타 베이징의 경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아직 로스터가 안 나왔잖아요. 이번 그렇죠. 레거시컵 명단이. 근데 쿨룬이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력이 안 돼서 VH 팀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경기 광고를 쿨룬 레드스타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뭐 바뀌면 나중에 바꾸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VHL 오면 뭔가- VHL, KLS, BSU 베이징 이렇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사정 설명이 돼 있다 네, 이러면 네. 괜찮은데 네. 근데도 그냥 쿨룬 그래도 팀은 쿨룬이잖아 하면서 그냥 쿨룬으로 밀면은 그건 그런 좀 생각도 아니라고. 해본 게 KS 베이징만 쿤룬 소속 1군 소속의 선수가 한두 명 껴있다. 그리고 유니폼을 쿨룬 유니폼 입고 나온다. 그럼 뭐 대충 쿨룬인 거죠. 우리나라도 안양알라 선수가 거의 뭐 99%인데 대명 선수가 한두 명 껴있다. 그리고 대표팀 유니폼 나온다. 그럼 그거 국가대표죠 뭐.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로스터가 양 팀 다 네. 나오는 거를 봐야겠습니다. 네. 자, 레거시컵 2020 강릉아키센터에서 금토일에 진행이 되니까 뭐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온더 스포츠도 스트리밍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와서 보세요.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이제 새로 들어온 뉴스가 하나 있어서 요거 하나 전해드리고 요 코너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5일 오늘자로 대한아이스하키협회의 정몽원 회장이 국제아이스하키연맹 IIHF 2020년 명예전당 헌액자로 선정 발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선수 5명, 빌더 1명 이렇게 명예전당 헌액자가 선정 발표됐는데 정몽원 회장이 빌더 자격으로 지도자, 행정가로서 아이스하키 발전의 공로가 큰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 빌더 자격으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고요. 아시아인으로서는 역대 5번째군요. 한국인으로서는 역대 물론 최초입니다. 그렇게 해서 5월 25일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명예전당 헌액 공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뭐 우리나라 아이스하키의 경사고 축하할 만한 또 소식이 하나 오늘 전해졌네요. 그동안 뭐 아이스하키 팬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최근에 몇 년간 어떤 과정을 겪어왔고 뭐 올림픽도 있었고 월드 챔피언십 승격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뭐 그 안에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정몽원 회장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는 많은 아이스하키 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이 경사를 다 같이 좀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좀 한국인으로서 명예전당 헌액자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도 좀 이런 인물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고 분명 좋은 일이니까 오늘 좀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 떠서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어서 저희도 기분 좋게 또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비하인드넷 232회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해외 소식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KHL을 비롯해서 이번 주에 또 올림픽 예선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묶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KHL도 지금 일주일간 휴식기 들어갔습니다. 2월 4일 경기 끝으로 2월 11일에 리그가 재개되는군요. 11위 노보시비르스크 대 쿤룬 레드스타 베이징의 경기로 재개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정규리그 각 팀별로 한 5경기에서 8경기 정도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결과를 통해서 플레이오프를 확정지은 팀들이 또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네. 이제 동부에서 2팀 확정을 지으면서 동서부 4팀씩 플레이오프를 확정을 짓는 그림이 결정이 됐어요. 네. 이제 동부에서는 바리스와 앞토모빌리스트가 지금 3, 4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 두 팀도 지금 승점에서는 플레이오프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승점 70점 넘어간 팀들은 플레이오프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동부가 이제 4위 앞토모빌리스트 예카테린부르크까지 확정이 됐고 이제 아직 미정인 팀들이 좀 남아 있는데 5위 11위, 6위 살라바트 율라에프. 뭐 여기까지는 지금 승점 봐서는 그래도 확률이 가능하죠. 높아 보이고요. 안정권이지 않나 싶고 7위 메탈루르크, 8위 쿤룬 레드스타, 9위 아드미랄, 10위 암으로 11위 넵테 머리 히미코까지는 아직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넵테까지는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7위 메탈루르크가 그래도 좀 유리하긴 해 보이네요. 예, 뭐 메탈루르크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막 꾸역승 하더라고요. 또 보로베프 감독도 특기죠. 네. 아반가르트 상대로 꾸역승 딱 하는 거 보고 역시 뭐랄까 얕볼 만한 팀은 아니다. 좀 그러니까 그 올해 좀 많이 부진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경기 숫자도 좀 적은 편이고 이런 부분에서 근데 8위 싸움이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8위 한 자리 앞서도 놓고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쿨룬 또 지금 굉장히 많이 지면서 순위가 많이 내려왔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아드미랄 아무르 넵테이미크도 이제 분위기를 한번 타면 굉장히 무서운 팀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재미있게 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경기 한 경기 피튀기는 싸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바리스 앞토모빌리스트 같은 부분에는 지금 상황이면은 11위도 5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11위가 살라바트보다 조금 아래이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는 있으면 크지 않는데 올해 앞토모빌리스트가 11위한테 3판 다 졌습니다. 어허. 이런 부분이 있기 그렇게 해서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4, 5위로 앞토모빌리스트 11위 만나면 업셋 시리즈 몰라요, 가능성도 있다. 또 앞토가 1라운드에 또 작년처럼 1라운드 작년 2라운드였나요? 어쨌든 2라운드였죠. 앞토가 올해도 머리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근데 사실 동부는 진짜 별로 전력차가 없어요. 다 지금 탑4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뭐 11위 살라바트 이런 팀들도 메탈루크까지 해볼만 하다 이런 부분. 앞서 말씀드린 메탈루크도 아방가르트 만났을 때 이겼거든요. 최근에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서부 같은 부분은 이제 스파르타크가 승점 1점만 따면 되는 건데 그 1점을 못 따고 지금 디나모 스카에게 연패를 당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스파르타크가 결정이 안 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로코모티프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사실은 지금 토르페도 비타지가 분위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소치한테 이제 실력 같은 희망의 그런 9위 소치. 빛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높진 않습니다. 왜냐면 한 경기 덜 했는데 승점 차가 6점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치가 굉장히 올라오고 두 팀이 확 떨어진다는 이상은 바뀔 가능성은 크진 않아요. 9위 소치가 올라가려면 일단 남은 8경기 다 이겨놓고 뭐 결과를 보여야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예, 근데 비타지의 경기력이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져서 이 초반에 11월 그 팀이 맞나? 10월 11월 이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플레이오프 나가도 아주 좋은 결과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반면에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가 확정된 팀들도 이제 등장했던 지난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기에 뭐 짐을 싼 팀이 또 나타나고 말았죠. 네. 이제 러시아 연고가 아닌 두 디나모가 손을 잡고 이미 시즌 종료가 확정됐네요. 손을 잡고 탈락. 벨라루스 팀인 디나모 민스크, 라트비아 팀인 디나모 리가죠. 그렇습니다. 네. 두 팀이 뭐 승점도 비슷해요. 35점, 34점으로. 지금 전체 24개 팀 중에 그 두 팀만 30점대네요. 그렇습니다. 제일 낮고요. 뭐 정규승도 9번밖에 못할 두 팀 다 9번밖에 못할 정도로 네. 올 상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사실 민스크야 사실 뭐
별로 기대할 것도 없는 팀이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올해도 큰 폭으로 전력을 변화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고 외국인 선수들도 미리 쳐내기 시작을 했고 테무 폴키넨도 보냈고 뭐 사실 기대할 건덕지가 없는데 디나모 리가는 좀 많이 아깝죠. 왜냐하면은 디나모 리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정말 좋았던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오프 정말 문턱에서 무너졌었고 9위로 못 나갔었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네. 같은 경우에는 또 뭐랄까 조금 희망을 신경을 좀 썼었어요. 처음에 이제 로스터를 구성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외국인 선수 5명도 생각보다 생각 많이 하고 데려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뭐 다 쳐내고 막 지금 별 남은 선수가 없죠. 외국인 선수들도 그리고 네. 막 옛날 뭐 부진했었던 마이언 데려왔는데 별로 그렇게 실효성 없었고 골리도 그냥 싹 갈아엎고 그래도 이제 디나모 리가가 계속 돈은 어쨌든 썼습니다. 뭐 살라크 데려오고 막 그다음에 아톰리스트에서 세트로 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세트디코프랑 또 누구 또 데려오고 그다음에 로코모티프랑 트레이드를 통해서 굉장히 또 괜찮은 유망주도 데려왔었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신경을 썼거든요. 시즌 중간에도 민스크는 그냥 접었지만 그런데도 성과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참 안키판스 감독의 앞으로의 그 미래가 좀 걱정이 되는 네. 이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디나모리가 개막 2연승 아주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또 결과가 암담하게 됐고 디나모 민스크도 시즌 초반에는 중위권 유지를 하면서 선전을 했었는데 결국 두 팀이 나란히 지금 최하위권에 있으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이 일찌감치 탈락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KHL 이제 11일에 재개 후에 마지막 또 일정들이 치러질 텐데 최종 결과를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KHL에 이어서 나눠볼 이야기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3차 예선전이 이번 주에 있어서 그거 잠시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해요. 이번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베이징 올림픽의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 예선전을 치르게 될 텐데 우리나라는 일단 이번에 예선전을 치르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는 피하는데 성공을 했죠. 이제 제한 이 랭킹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 거의 뭐 커트라인에서 딱 멈춘 최종 예선에 합류를 한 상황이고요. 예. 그 이제 최종 예선은 어쨌든 뭐 지금 예선 이야기에 약간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단계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팀들이 이번 주에 올림픽 예선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몇 면을 보면은 한 단계 아래라고 할 수 있나 수준의 팀들도 있는데 네, 물론 현재 순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예. 순위 기준으로 아래의 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한 조씩 볼까요? 일단 G조 어떤 팀들이 겨루나요? G조 같은 경우에는 슬로베니아 18위고요. 예. 순위대로 자르기 때문에 예. GHJ조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 일본 23위 포함되어 있고 리투아니아가 24위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29위. 크로아티아가 지난 예선을 뚫고 올라온 팀입니다. 네. 그러면 이 네 팀이 한 번씩 맞대결을 펼쳐서 풀리그로 한번 딱 돌고 그리고 호스트 그러니까 개최국은 네. 랭킹이 제일 높은 팀. 세 팀. 뒤에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슬로베니아죠. 그래서 슬로베니아에서 이번에 열립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네 팀 중에 1위 팀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위 네. 팀만 올라가게 되는데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슬로베니아의 성격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이거는 좀 다른 조보다 그래도 좀 J조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일본 정도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일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코피타르 드로즈그 이런 선수들은 지금 북미 리그에서 한창 뛰고 있기 때문에 차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작년에 D1A 때 잘했던 두 명의 선수는 빠져나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 대회에 없었던 로크티차르, 얀 우르바스 그리고 지가 예글리치 이런 선수들이 이번에 다 들어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 세 명의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D1A 때 별로 좋은 성과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왜냐하면 요 세 선수가 진짜 1, 2, 3라인 전방위적으로 포진을 하면서 슬로베니아의 그 힘을 완벽하게 세게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인데 그냥 쭉쭉쭉 빠지니까 1라인만 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선수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예전에 좀 자주 봤었던 그런 강력한 전력, 슬로베니아의 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슬로베니아가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가장 강해 보이고 또 이번에 그렇습니다. 홈팀이기도 하고 일단 승격이 가장 유력해 보이기는 하고요. 슬로베니아의 대항마로
일본이 가능할까요? 일본은 대항마라고 이번 보기엔 조금 많이 모자라긴 도전이 하거든요.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도 이제 승격 가능성이 있으면은 일본 리투아니아 정도인데 리투아니아도 이번에 뭐 알리사우스카스 이런 선수들은 나왔지만은 뭐 조금은 이제 전력의 노출이 그 약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투아니아도 아주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명단부터 설명드리면은 골리의 나기사와 후쿠우지 후루카와 이렇게 3명 예. 수비진에 카와이 류이치 미노시마 야마다 하시모토 오스 사토 야나도리 이렇게 뽑혔고요. 예. 공격진에는 타카하시 다카기 오스 테라오 히로미치 선수입니다. 이리쿠라 이케다 후루아시 나카지마 오사와 에치고 히라노 유시로 선수 뽑혔어요. 뭐 히라노 유시로 선수 정도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아시아 리그에서 익숙한 그렇습니다.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우에노 히로키 마지막으로 사토 네. 코에이 선수. 이 선수가 UFC 대학교에서 뛰는 선수인데 이번에 또 이런 선수도 뽑혔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좀 짚고 넘어가면 카와이 류이치 선수 빼고는 다 뭐 괜찮은 아시아 리그에서도 괜찮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 예상했던 많이 선발이 됐습니다. 차출이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레이즈에서 뽑았으면 하야타 세야 선수라든가 쿠마가이 고시 요 2명 중에 1명이 뽑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근데 이상하게 이와모토 감독이 좋아합니다. 카와이 류이치 선수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아시아리그에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을 많이 뽑았어요. 그래도 이와모토 감독이 뽑은 대표팀 치고는 좀 이와모토 감독이 좀 너무 쓰는 선수만 쓰는 거 아니냐? 벅스 선수들 좀 많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런 평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부분을 감안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이번 대표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탈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뭐 명단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아시아리그 레벨에서는 다 괜찮은 수준급 이상이 뽑혔지만은 오히려 의외로 뭐 크로아티아나 저는 의외로 슬로베니아 상대로도 뭐 진짜 의외 결과가 어떻게 보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슬로베니아가 무조건 거의 이길 것 같긴 한데 진짜 예전에 뭐 D1A에서 그랬듯 2014년에 그 당시에 일본이 슬로베니아를 잡았었습니다. 그런 예. 부분 있었는데 물론 뭐 가장 최근 대결은 또 슬로베니아가 대승을 했었죠. 그래도 뭐 지금 일본 선수들을 뽑은 레벨을 봤을 때는 의외로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한테는 괜찮을 가능성이 크지만 리투아니아한테 오히려 약할 가능성이 커요. 이 선수들이 신체적인 사이즈로 밀고 나오는 좀 견실한 하키를 보여주는 팀들에겐 굉장히 약한 모습을 예전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정말 최상의 상황이 돼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를 잡는다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지금 레벨에서 슬로베니아 잡는 것도 어려운데 행여나 진짜 뭐 1%, 5%의 가능성을 뚫고 잡는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리투아니아 상대로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이번 G조는 좀 슬로베니아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G조 먼저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H조 보겠습니다. H조에도 4개 국가가 있죠. 예, 카자흐스탄이 19위고요. 그리고 폴란드 22위, 우크라이나 25위, 네덜란드 28위. 예. 요 4개 조가 형성이 됐네요. 여기도 일단 뭐 카자흐스탄이 랭킹도 높고 가장 좀 세 보이긴 하는데요. 뭐 무조건 그냥 3승입니다. 이건 뭐 사실 이 조에서는 진짜 이변의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사실 H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로스터가 아주 상세하게 완벽하게 공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자흐스탄이 아무래도 올림픽에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KHL도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이제 끌어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카자흐스탄은 거의 A팀에 가까운 전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폴란드, 우크라이나, 네덜란드가 있는데 사실 네덜란드는 폴란드, 우크라이나보다도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폴란드, 우크라이나가 수비력에서 훌륭한 팀이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두 팀도 좀 몰아치는 공격으로 어떻게 보면은 유명했던 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유명했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폴란드는 아직 괜찮지만 그렇기 때문에 카자흐의 이 힘을 막아낼 수 있을 만한 수비력이
다른 팀들이 있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카자흐스탄이 좀 무난하게 3승으로 그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것 같네요. 뭐 로스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KHL 바리스 누르스탄 선수들이 또 많이 포함될 수도 있고. 이게 뭐 데란디치라든가 미하일리스 정도만 나와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팀들 상대에선 입장에서는 어려워집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카자흐스탄이 가장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J조 보겠습니다. J조에도 네 팀이 있는데요. 뭐 여기가 가장 그래도 좀 혼전이라고 보시는가 봐요. 여기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거 뒤에 말씀 그 예상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네. 조는 영국이 21호 영국 그리고 헝가리 21위, 에스토니아 26위, 루마니아 27위입니다. 영국, 헝가리,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영국, 헝가리 싸움인가요? 그럼? 아니요, 저는 네. 이 진짜 제조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국이 사실 제일 위에 있기는 하죠. 그리고 탑 디비전에서도 살아남는 모습을 또 이제 굉장히 힐리만 챙기면서 살아남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최근에 영국 하키가 조금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영국이 이점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예. 일단 헝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헝가리가 영국을 상대로 아주 뭐랄까 그런 상대 전적까지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해볼만하지 않냐라고 하면은 사실상 영국도 톱 디비전에서는 좀 D1A스러운 경기력을 펼쳤기 때문에 전혀 이제 못 비빌 만한 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네. 부분 헝가리 그리고 헝가리는 굉장히 또 강력한 공격력이 또 매력적인 팀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한번 휘말리면은 아무리 영국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루마니아 하키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이 루마니아 팀에서 아마 에스테리가에 지금 나가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EBL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부리그에 좀 팀도 내보내면서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굉장히 루마니아 하키의 레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올해 D1A에서도 루마니아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1B보다는 조금 더 이제 레벨이 높다라고 봤을 때 루마니아가 올라올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루마니아가 영국이나 헝가리의 발목을 어느 정도 잡는 예를 들면은 승점 3점을 안 주기만 해도 이 세 번 붙는 단기전에서 굉장히 큰 이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수를 만들기에는 루마니아도 충분한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이조는 진짜 영국이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진짜 끝까지 봐야 알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영국과 헝가리가 호각이지만 루마니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 J조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이번 주에 이렇게 올림픽 예선전이 펼쳐지는데 조별로 네 팀 중에 한 팀만 살아남아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늘구멍이에요.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네. 바늘구멍이고요. 네. 이제 조금 더 최종 예선 이야기는 또 이제 최종 예선 때 드려야겠지만 조만 이제 살짝 언급을 드리면 D조 9위 세계 랭킹 9위로 슬로바키아 그리고 14위 벨라루스 15위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조 같은 경우에는 10위 라트비아 13위 프랑스 16위 이탈리아 F조 한국이 속한 조죠. 그러니까 11위에 노르웨이 12위에 덴마크 17위에 한국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빈자리 세 팀이 이번 예선전 이번 1위 팀들이 예선에 올라가서 결정이 채우는 거죠. 됩니다. 예. 그런데 시드가 제일 높은 팀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시드가 높은 순서대로 FED에 배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강팀이 우리 조로 온다는 그렇죠. 거네요. 제 강팀 오는데 제 강팀은 제가 봤을 때는 슬로베니아죠. 네. 그냥 슬로베니아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아마 나중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가 노르웨이, 덴마크, 슬로베니아와 결어서 1위를 해야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지금 그림이 예상이 이 되고 중에서 있군요. 1위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거. 그게 참 어려워지는 거고요. 하지만 물론 진짜 의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일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행여가 진짜 이변이 발생해서 G조에서 일본이 올라온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카자흐가 됩니다. 상대가 네. 더 어려워지게 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서 슬로베니아, 카자흐 이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경우의 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다라고 봐요. 일단 뭐 그렇기 확률은 때문에 그 두 팀 중에 한 팀이 우리 조로 올 가능성이 높군요. 어렵죠.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번 주에 어느 팀이 이 혈전을 또 뚫고 올라오는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유로하키 투어도 2월에 펼쳐집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림픽 3차 예선부터는 조금씩 중요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좀 더 우선돼야 될 것 같네요. 예. 올림픽 예선전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이제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NHL 하덴낫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의 마지막 순서 NHL 하덴낫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NHL의 동향을 정리해보는 시간. 오늘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핫, 낫으로 나눠서 오늘은 핫에 두 팀이 있고 낫에 두 팀이 있습니다. 예, 어떤 팀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잠깐 들어가기 전에 네. 앞서 그 명예전당 이야기가 나와서 또 명예전당 하면 NHL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 또 있었습니다. 또 선수 5명을 말씀을 드리면 캡틴 캐나다라고 불렸던 라이언 스미스 선수가 이번에 명예전당에 포함이 됐고요. 예. 그리고 뭐 내슈빌 필라델피아에서 오랜 기간 뛰었었던 키모 티모넨 선수, 이제 핀란드 수비수가 포함이 됐고, 아일랜더스나 굉장히 또 공격형 수비수, 투웨이 수비수, 공격에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냈었죠. 이제 스위스의 마크 스트라이트 선수도 이번에 올랐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오타와 팬 입장에서는 좀 그 악연이 많은 알렉세이 야신 선수도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네. 야신 선수도 러시아 선수인데 굉장히 잘했던 선수고요. 그리고 스위스 선수로 GSC 라이언스, 그러니까 NLA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마티아스 세거 선수가 뽑혔습니다. 네. 이런 그렇게 해서 선수 선수는 5명, 그렇죠. 여기에 정몽원 회장 빌더 1명, 그렇죠. 이렇게 총 6명이 올해 명예전당 헌액자로 결정됐군요. 예, 뭐 NHL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쨌든 뭐 이야기 나와서 한번 풀어봤고요. 네. 뭐 NHL에서 또 선수로서 또 많은 족적을 남겼던 선수들입니다. 자, 이제 핫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 텐데 오늘 핫 주인공은 템파베이 라이트닝입니다. 4연승을 오늘까지 구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네. 또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4연승이 됐고요. 1월 29일 LA전 4대2 승리, 1월 31일 애나임전 4대3 승리, 2월 1일 세너제이전 3대0 승리에 오늘 베이거스까지 4대2로 또 잡아냈죠. 네. 퍼시픽 디비전 팀들과의 이제 원정 경기가 쭉 이어졌었고요. 일단 뭐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갔던 템파베이였습니다. 현재 애틀랜틱 디비전 2위, 1위 보스턴을 맹 추격 중인 템파베이인데 오늘 또 승리를 하면서 이제 동부에서 네 번째로 승점 70점을 또 돌파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원정 경기, 뭐 물론 상대들이 뭐 약팀들이 좀 많긴 했는데 그래도 원정이라는 좀 어려움 다 뚫었습니다. 예, 원정 6연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또 그 일정이었습니다. 일정으로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4승 1패 1연장패로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강팀이었던 댈러스전까지 어쨌든 승점을 따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점, 예. 이런 부분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아무리 이제 캘리포니아 세 팀이 더 약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세 경기에서 6점을 쓸어 담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이 연승 기간 동안에 또 돋보였던 선수를 한번 꼽아볼까요? 예, 아무래도 스티븐 스탬코스 선수를 제일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은 선수인데, 사실 지난 세 경기,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를 빼고 말씀을 드리는데 캘리포니아 3연전에선 제일 이제 스탬코스가 눈에 띄는 선수였습니다. LA전 2골 1어시스트 했고, 어나임전도 1어시스트, 세너제이전도 결승골 포함 1골 1어시스트 하면서 사실 뭐 주장으로서 1라인 공격에서 제일 뭐 최전선에 서면서 제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원정 6연전으로 이제 이 부분 늘린다고 해도 스탬코스가 5골 5어시스트 10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팀 상승세의 중심이 되고 있고, 정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스탬코스 선수가 주장이면서도 또 5골 5어시스트 6경기에서 뭐 큰 상승세의 중심이 되어줬군요. 이 스탬코스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템파베이의 1라인이 정말 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이제 템파베이를 언급을 드렸을 때는 어느 선수들이 들어와도 좋은 기피를 선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기피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번 3연전 같은 부분에서 아무래도 1라인의 이제 역할을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1라인에 최근에 쿠체로프, 스탠코스, 포인트 요 세 선수를 그냥 전방 배치하는, 어떻게 보면은 템파베이가 자랑을 하는 최고의 공격 무기 3명을 한 라인에 몰아넣는 선택을 했는데 이 예. 선택이 완벽하게 주요하면서 굉장한 시너지를 내주고 있습니다. 3연전에서 세 선수가 어쨌든 15포인트, 세 경기에서 세 선수가 15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3연승에 굉장히 큰 힘이 됐고요. 그리고 세 선수가 모두 이제 이 세 경기에서 결승골에 기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경기도 방금 베이거스 찾아보니까 결승골은 또 스탬코스 선수가 기록을 했네요. 예. 그리고 포인트 선수 또 오늘 골을 넣었기 때문에 또 1라인에서 2골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승부처에서 이 선수들이 확실하게 큰 힘을 발휘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역시 지금 템파베이가 잘 나가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또 승부처에서도 힘이 있다라는 부분을 또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네. 템파베이의 좋은 기세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까지의 모습이고요. 지난 한 주도 그랬습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 오늘 핫 첫 번째 주인공이었습니다. 핫 두 번째 주인공 보겠습니다. 어떤 팀인가요? 보스턴 브루인스입니다. 보스턴 브루인스 역시 애틀랜틱 디비전 지금 선두가 보스턴이고 2위가 템파베이인데 템파베이가 따라오는데 보스턴도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해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스턴도 오늘 경기까지 이기면서 4연승을 똑같이 달리고 있는데 자 그에 앞서서 오늘 이현숙 기자님 저지 보스턴 브루인스 보스턴입니다. 저지입니다. 요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보스턴의 14번이면 이제 세르게이 삼소노프 선수가 있죠. 예전 이제 굉장히 보스턴에서 큰 활약을 했었던 선수였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보스턴이 최근에도 그렇고 아주 러시아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삼소노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바르탈로프 씨 이후로 잘 기용이 됐던 선수고, 크바르탈로프 씨는 사실 보스턴에서 1년 정도 뛰고 이제 돈을 위해서 유럽으로 점프를 했기 때문에 또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선수인데 지금 아크바르스 감독 그분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보스턴 브루인스 하면은 제일 이제 뛰어난 러시안 선수는 확실히 삼소노프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보스턴 브루인스에서 뛰었던 세르게이 삼소노프 선수의 저지를 입고 보스턴 브루인스의 지난 한 주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4연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과정을 볼까요? 예, 1월 31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그러면 3연승까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왜냐면 이제 브레이크 이후이기 때문에 위니펙전 2대1 승리, 2월 1일 미네소타전 6대1 승리했고 오늘 밴쿠버전에서 4대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올스타 휴식 이후에 3연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네, 보스턴도 올스타 브레이크 후에 이제 원정 경기 일정이었는데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뭐 오늘 경기는 홈이었지만 네. 지난 두 경기는 원정이었고 잘 마무리를 했죠. 네, 보스턴의 이 연승 또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페셜 팀 이야기를 빼놓고는 올해 보스턴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스턴 올 시즌 리그 파워플레이 전체 2위고요. 페널티 킬링 전체 3위입니다. 네. 전체적인 스페셜 팀의 위치로 봤을 때는 진짜 리그에서 제일 센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파워플레이 1위는 아니고 이제 페널티 킬링 1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스페셜 팀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보스턴이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이번 사실 3연전에서도 3경기에서도 다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위니펙전에서 파워플레이 2골, 미네소타전에 파워플레이 3골, 그리고 오늘도 파워플레이 1골이 있었고요. 페널티 킬링 같은 경우에도 6번의 기회를 위니펙에게 내줬는데 1골도 내주지 않았고 미네소타전에서도 4번을 완벽하게 막아냈고 오늘도 3번을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뭐 스페셜 팀에서 경기의 차이점을 다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으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선 두 경기에서는 오늘은 아니었지만 앞선 두 경기에서는 파워플레이 골이 모두 결승골이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경기의 차이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네소타전은 2피리어드만 파워플레이를 3골을 넣으면서 왜 보스턴이 리그 최상위권의 스페셜팀 그리고 파워플레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고하게 보여줬었던 지난주가 아니었나 싶네요. 파워플레이, 페널티 킬링 양쪽 모두 너무나 훌륭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보스턴. 뭐 최근에 승리에 또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셜팀 그리고 여기에 일단
골리 듀오의 활약을 또 꼽아주시네요. 그렇습니다. 듀오 두 선수가 모두 잘한다라는 부분에서 또 한번 꼽아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은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부상으로 1월 중순부터 투카 라스크 선수가 잠깐 이탈을 했는데 올스타전 휴식을 가진 이후로 다시 이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두 선수 모두 이제 잘하고 있어요. 할라크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할라크 선수가 라스크 선수가 부상 도중에는 좀 기복이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또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엔 또 첫 경기 괜찮았습니다. 일단 라스크 선수가 위니펙전 37세이브 1실점, 오늘 밴쿠버전 25세이브 셧아웃 있었고요. 할라크 선수도 미네소타전 25세이브 1실점이 있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이제 큰 골문에서의 경쟁력을 심어주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보스턴의 팀 세이브 성공률이 92%로 리그 전체 2위네요. 아, 전체 2위. 사실 이제 팀 스탯으로 딸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뭐 보스턴이 최상위권 아닌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예. 정말 대단한 시즌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라스크와 할라크, 보스턴도 골리 원투펀치가 정말 탄탄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 보스턴이 슛아웃 간 경기가 7전 전패더라고요. 예, 올해 이제 그렇죠. 예, 이게 31개 팀 중에서 가장 많은 슛아웃을 소화하고 있는데 한 번도 못 이겼다. 그런 부분이 네. 오히려 보스턴의 앞으로 네. 전망을 좀 밝게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플레이오프는 슛아웃이 없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 슛아웃 이렇게 7번 진 게 또 승점을 좀 많이 까먹는 지금 결과가 이어지지 않나. 그래도 괜찮은 네. 부분은 까먹어도 애틀랜틱 1등이다 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왕루이님께는 죄송하지만 까먹었는데 다 따서 3등이 되는 거랑 근데 까먹어도 1등인 거랑은 이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보스턴이 예를 들어서 몬트리올이랑 똑같은 입장에서 까먹어서 그걸 안 까먹었다면 뭐 디비전 뭐 한 3위가 된다. 이러면은 그건 아까울 수 있죠. 근데 지금 까먹어도 1등.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라스크와 할라크가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이는데 이 그렇죠. 두 골리의 슛아웃에서의 능력은 좀 어느 정도 보세요? 슛아웃에서 아무래도 1대1 기량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제 약점이 노출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슛아웃도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마시안트 선수가 필라델피아 전에서 퍽을 살짝 터치를 하면서 그냥 슛아웃 날리면서 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패배까지도 이제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저는 슛아웃에 이제 큰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에선 또 슛아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보스턴이 앞으로의 전망이 좀 더 밝다라고 할 수 있는 스케이터들이 못 부분이네요. 넣은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겠군요. 그렇죠. 예, 못 넣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막아도 못 넣으면은 못 이기는 거거든요. 슛아웃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스턴, 템파베이와 함께 오늘 하세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낫 두 팀 보겠습니다. 낫 첫 번째 팀 어느 팀인가요? 애리조나 카이오츠입니다. 애리조나 카이오츠가 낫에 선정됐는데 최근 5연패에 빠졌다가 일단 오늘 에드먼턴 잡고 연패는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네. 3대0으로 에드먼턴을 완승을 거뒀는데 그 전까지가 좋지 못했어요. 1월 29일 애나인전 2대4 패배, 1월 30일 LA전 2대3 패배, 2월 1일 시카고전 2대3 패배 하면서 지난주는 3연패를 했었네요. 예, 오늘 경기 포함해서 최근 2승 8패. 한때 애리조나가 뭐 근소하긴 했지만 퍼시픽 1위를 달리고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현재 5위로 내려왔고 1위 밴쿠버와도 좀 승점 차가 좀 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애리조나는 뭐가 문제인가요? 득점력이 이가 참 숱하게 애리조나 발목을 잡아왔던 이슈였는데 이번에 또 수면 위에 오르게 되면서 좀 분위기 회복에 실패를 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또 리그 전반적인 수준에서 강팀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모두 리그 전반적인 수준에서 뭐랄까? 어떻게 보면 올해 퍼시픽 디비전 1위 같은 부분은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한 2연승 3연승만 하면은 진짜 거의 뭐 아무나 솔직히 말 세너제이, 에나임, LA 빼고 나머지 팀들은 진짜 그 어떤 팀도 1위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잘했으면은 그냥 1위를 쭉 지키거나 아니면 쭉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쭉 미끄러지면서 순위가 많이 내려간 부분이 좀 많이 뼈아프네요. 예. 그리고 애나하임전에서 파워플레이 5번 만들었는데 한 골도 못 넣었고요.
LA를 상대로 슈팅 28개밖에 못 만들었고 수비력이 허약한 시카고를 상대로는 42개 슈팅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2골밖에 못 넣었고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좀 득점력의 부재가 나타났었던 지난주였습니다. 애리조나의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서 또 한 번 좀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나저나 애리조나 카이오츠가 시즌 도중에 테일러 홀 선수를 영입하면서 뭐 야심차게 그렇죠. 한번 또 투자도 있었잖아요. 한번 올 시즌에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떤 의지도 좀 느껴졌었는데, 근데 현재까지는 테일러 홀 선수 들어온 이후의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이게 역효과가 나고 있는 느낌인데.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공격의 부재가 테일러 홀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조금 더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거든요. 오히려 테일러 홀 선수가 합류를 하고 전적이 더 안 좋아졌어요. 12월 17일부터 17일부터 오늘 경기 제외하고 19경기를 치렀는데 7승 9패 3연장패입니다. 예. 이 뭐 거의 너무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수비의 팀으로 대변됐던 애리조나인데 그러면은 수비라도 그래도 좀 좋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비 컬러는 그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홀 합류 이후에 평균 실점이 2.77에서 3.36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대폭 뛰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은 공격은 얼마나 올랐는가? 라고 하면은 공격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실점이 2.77에서 평균 득점이 2.89로 오르긴 했어요. 조금 올랐죠? 평균 득점이. 예. 근데 파워플레이는 20.7%에서 16.9%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홀을 영입한 그 성과가 있어요. 근데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지금 애리조나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연습 어떻게 보세요? 테일러 홀 선수가 지금 애리조나에 와서의 활약하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까? 예,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탄탄한 힘을 가진 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뉴저지와는 거의 진짜 정반대의 팀이었습니다. 뉴저지는 정말 이제 빠른 공격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팀이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애리조나는 그 반대 개념의 팀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적응할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홀 선수의 그 영입을 애리조나 입장에서 좀 좋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좀 영입할 거면 일찍 영입을 해서 쭉 쓰면서 팀에 적응을 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선수 이동 마감일에 홀을 영입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하면은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복구가 돼요. 아직은 시간이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심할 필요는 없지만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홀 선수 너무 공교롭게도 홀 선수 합류 이후에 굉장히 이제 강점이 약화되고 그 약점은 별로 강화되지 않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 테일러 홀의 합류 현재까지는 만족스럽진 않은데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애리조나 카이오츠 오늘 낫에 선정이 됐고 낫 한 팀 더 있습니다. 점점 어려운 팀인데요. 또 낫에 들어왔습니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입니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또 6연패 중 리그 전체 압도적인 최하위 팀이잖아요. 참 먹먹하네요. 1월 31일 레인저스 2대 4패, 2월 1일 레인저스전 0대 1 패배, 2대 3 필라델피아전 0대 3 패배를 했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3연패 포함을 해서 최근 9경기에서 0승 8패 1연장패입니다. 최근 9경기 무승. 모든 게 문제일 것 같은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오늘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거는 공격이죠. 최근 3경기 2골밖에 못 넣었는데 부진했던 9경기에서 12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 이길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경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NHL은 뭐 평균적인 득점이 아무리 못해도 뭐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팀 평균 득점이. 근데 이 뭐 골 넣는 게 한참 그를 밑돌고 있으니 이 정도 골로는 경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 기간 동안 슈팅 수가 경기당 평균 26.7개밖에 안 돼요. 거의 뭐 공격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파워플레이 8%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진짜 답이 없어요. 지금 진짜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참 답답한 상황이고 1라인에
앙토니 만타 선수도 지금 장기 부상을 끊으면서 나간 부분도 팀에 도움이 안 되고 있고 그래도 윙즈 입장에선 그나마 1라인에 강점이 있었던 팀이었는데 만타 선수가 또 부상이 되면서 강제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도 새로 영입한 로비 페브리 선수가 그나마 조금은 괜찮은 영입이긴 하지만 또 그맘때쯤 영입했던 뭐 브랜던 펄리니 이런 선수는 전혀 지금 디트로이트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공격 부분에서 1차적으로 아예 풀리지 않다 보니까 경기가 아주 편하게 흘러갈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참 암담한 시즌의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인 것 같습니다. 뭐부터 이 현실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뭐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현숙 기자님이 혹시 뭐 개인적으로 처방전을 한번 내주신다면. 저 처방전은 아니고요. 네. 그냥 개인적인 뭐 바람도 아닌데 일단 블래시 감독이랑 이제는 작별을 고할 시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독 교체. 예, 그렇게 네. 돼야 될 것 같고 진짜 올 시즌 끝으로 작별을 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트로이트 감독 첫 시즌을 제외하면은 단 한 번도 승점 획득률에서 5할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네. 전적이 아니라 승점 획득률에서. 네네. 그러니까 연장패가 포함이 되니까 전적에서 5할이 좀 밑더라도 승점 획득률로 5할을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5할을 한 번밖에 못 넘겼어요. 승점을 못 딴 경기가 더 많다. 그리고 첫 시즌을 제외하면은 지금 블래시리 디트로이트에서 300경기 감독을 치렀는데 107승 153패 40연장패입니다. 그러면은 승률이 30%대죠. 30%대를 기록하는데 300경기나 이런데 지휘를 감독을 했어요? 하고 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FA 감독들이 많아요. 좋은 감독들. 그렇죠. 라비올렛, 갤런트 옵션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지금 움직이면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감독은 일단 해결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베테랑 선수들 싹 그냥 처리해버리고 그냥 어린 선수들을 돌리는 거예요. 계속 그냥. 지금 뭐 자원 자체는 이제 뭐 자디나 흐로네크 괜찮은 선수들은 많아요. 네. 그런 선수들 그냥 진짜 경험치를 그냥 지금부터 꾸역꾸역 먹여야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 올 세대를 분위기 전환을 계기를 마련해야지. 제가 봤을 땐 블래실 감독으로는 안 되고요. 단적인 예는 봐도 지금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의 선수진을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탯은 아니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예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플러스 선수가 진짜 거의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전부 다 진짜 주축 선수들은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신다면은 좀 디트로이트가 일단 블래실부터 보내고 앞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디트로이트 새 출발의 시작은 블래실 감독과의 작별, 감독 교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NHL 핫앤낫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가올 한 주 또 다음 주에는 어떤 팀들이 이름을 올릴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댓 232회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저희 기존의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비하인드 더 넷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온더스포츠와 네이버 TV 온더스포츠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온더스포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열려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김찬 PD님 강릉 잘 다녀오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233회로 다시 또 인사를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김찬 PD, 이현석 기자,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